안녕하세요. 결혼과 함께 시작된 골치 아픈 시댁살이와 수많은 사건들을 재밌게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 아직 세상의 냄새도 다 맡아보지 못한 채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 선택이었죠. 뜨거운 열정 하나만 믿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던 우리는 조금만 더 돈을 모으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시집살이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당차고 성실한 제가 못할 일이 있을까 싶어 용감하게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살림을 거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모자라 보였는지 날카로운 잔소리와 꾸지람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배운 게 없구나. 너 무슨 깡으로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덤빈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 조금만 봐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으면 일단 손부터 씻고 곧장 주방으로 가서 식사 준비부터 해라. 네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한참 만에 나오지 말고. 그리고 아침에도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라. 네 시아버지는 뜨끈한 국물 없인 식사 못하신다. 공들여 식사 준비해야 하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또 청소나 빨래도 대충 한 번에 해치우려하지 마라. 빨래는 색깔과 재질을 보고 가려서 세탁기나 손빨래를 해야지 무턱대고 세탁기에 때려놓고 돌리는 게 아니다. 아, 네네. 들어보니 제가 정말 많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앞으로 꼭 고치겠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와서 음식하는 거부터 배워라. 우리 집안은 간을 짜지 않고 슴슴하게 먹는 편이다. 다 건강을 생각해서야. 너 괜히 우리 아들 입맛 버려서 짜고 매운 걸 좋아하게 만들 생각은 말아라. 그 정도의 꾸지람쯤은 기꺼이 들을 수 있었고 고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심껏 맞추어 나간 덕분에 저는 금세 시집살이에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선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냥 바위처럼 조용히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전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괜히 제 편 들었다가 시어머니의 분노를 더 키우는 것보단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이는 방으로 들어와서야 숨죽인 목소리로 제게 다가와 손으로 제 어깨를 조심스레 주물러주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수고했어. 미안해. 됐어. 할만하고 참을만해. 1년 금방 갈 거야. 그런 밤이 몇 번이고 이어졌습니다. 시집살이도 3달쯤 지나자 이제는 대충 감이 잡혀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덜 듣게 되었고 집안일도 그럭저럭 잘 해냈습니다. 저는 그이와 약속했죠. 딱 1년만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하자고.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도 나름 할만했습니다. 숨이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 품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웬일인지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수도 적고 조용하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망설임도 없이 시아버지의 뺨을 휘몰아쳤습니다. 이 인간아, 또 도박을 했어? 예전에 2번 다시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정신을 어디에 두고 또 화투에 손을 댄 거야? 여보, 화투는 아니야. 포커야. 그거나 저거나! 이 썩을 인간아! 결국 인터넷 도박질하다가 이 집까지 말아먹게 생겼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아니 여보, 처음엔 좀 따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한 방에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서 집 담보로 대출받고 모자라니까 이금융에도 손댔지. 그래도 부족해서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됐어. 나도 미친놈처럼 끈질기게 버텨보려고 했던 거야. 이 미친 인간아,
그걸 지금 끈기라고 자랑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머저리가 또 있을까? 이제 어떡할 건데? 응? 집 날리고 빚더미 올려놓고 가족 다 말아먹고 어쩔 건데? 미안해 여보.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 같이 살아야 하잖아. 시아버지의 변명은 분노를 더 부채질했습니다. 사실 도박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빚의 규모였습니다. 사채업자가 보내온 독촉장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거액이 적혀 있었고 집까지 경매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해. 이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당신 빚은 당신 혼자 떠안아.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체 같이 살아서 뭐 하겠어? 이혼해 이 인간아. 여보 제발 날 이렇게 버리지 말아줘. 우리 그래도 세월 함께 보냈잖아. 자식 하나 잘 키워서 이렇게 장가도 보내고 참 많이도 고생했는데 나이 먹고 무슨 이혼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리고 혼자서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당신도 숨겨놓은 비상금 같은 거 있잖아. 뭐라는 거야 대체? 야, 내가 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게 일해도 모자랐는데 무슨 돈이 있다는 거야? 이따 한들 너 같은 인간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기억해둬. 너 젊었을 때 어땠는지. 바람만 3번 피웠지. 도박질에 빠져 집안을 한 번 거덜냈었지. 술 퍼마시고 행패 부렸지. 그런데 또다시 도박을 해? 당신은 3콤보 아웃이야. 이젠 더는 못 봐줘. 당신은 최악 중에 최악이야. 그 전에 내가 왜 그걸 참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이 아깝다. 이제라도 벗어나야지. 이혼이야. 무조건 이혼해. 저와 남편은 그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광경 앞에서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진정시켜 보겠다는 마음으로 몇 걸음 다가섰는데 시어머니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둘 다 나가 있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니들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천천히 들어와라. 그 말에 저희 부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순순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마 돌아갈 곳도 없어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색하게 밤을 때우다가 불 꺼진 골목을 지나 늦은 밤이 되어서야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선 시아버지가 혼자 술에 절은 얼굴로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닫은 채 밤이 새도록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몇십 년의 동거 끝에 뿔뿔이 흩어지신 것이죠. 저희 부부도 더는 시댁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고 원치 않던 방식으로 시집살이는 막을 내렸습니다. 급히 대출을 받아 간신히 신혼집을 마련했고 혼수며 이사 비용에 허리가 휠 만큼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겨버렸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홀로 지내기 시작하셨고요. 얼마 후 시어머니의 감정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그분이 사시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겠니? 너 같으면 이런 상황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됐어. 지난 일은 말하고 싶지 않다.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이 있다. 한 번만 딱 말할게. 지금 돈 좀 필요하다. 보증금은 내가 비상금으로 어떻게든 했는데 월세가 문제다. 그리고 생활비도 빠듯하니 너희가 좀 책임져라. 현금이든 카드든 당장 좀 내놔. 그 말에 저는 당황한 채 남편을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겨우 신혼살림을 시작한 저희 부부로선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만 해도 숨이 턱 막혔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이런 상황에 혼자 계시니 최소한의 도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대출 갚느라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면 최대한 해볼게요.
그 이상은 솔직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방세만 해도 70만 원인데 고작 50만 원을 내겠다고? 그럼 나머지 월세랑 생활비는 어쩌란 거냐? 그건 어머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요즘은 어머님 또래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고 일거리도 꽤 있으니까요. 뭐야? 지금 나더러 알바를 하라고? 며느리란 게 제대로 싹수가 누렇구만. 내가 그동안 너를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시모가 이렇게 곤경에 빠지니까 눈 딱 감고 손절하려는 거지? 네 친정에선 그렇게 배웠냐? 위기일수록 돕는 게 가족이라는 걸 몰라? 시어머니의 반응은 날선 창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꾹 참고 해야 할 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는 은퇴하신 뒤에도 경비 일하시고요. 엄마는 지금도 대학교에서 청소 일하세요. 어머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저로선 어머님도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 이상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치, 아주 작정하고 왔구나. 돈 못 주겠다고 못을박으로 일부러 찾아온 거네. 야 아들내미, 네 마누라 아주 기가 막힌다. 내가 너 귀하게 키워서 이런 애한테 장가 보내라고 그동안 뼈 빠지게 산 줄 아냐? 근데 넌 왜 입 다물고 있어? 입이 있으면 네 생각도 좀 말해봐.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아내 말에 동의해요. 지금 저희도 상황이 너무 어렵고 어머니도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까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까지 저와 같은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결국 깊은 한숨을 두어 번 푹푹 내쉬며 입가에선 욕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에휴, 다 필요 없네. 주둥이를 확... 아휴, 됐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네. 아휴, 내 팔자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리셨고 저희는 더 말을 붙이지 않고 조용히 원룸을 나왔습니다. 죄 지은 것도 하나 없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발걸음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훔치고 나온 사람처럼 뒤통수가 서늘했죠.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일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 아버지가 번 돈으로만 살림을 하셨거든. 돈을 버는 것도 바깥 일을 나가는 것도 어쩌면 엄마한텐 생소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 이젠 알아서 하시겠지.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꾸 가슴이 쿵쿵 뛰어. 뭔가 나쁜 사람 된 기분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버지가 도박으로 큰 사고를 낸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이 바뀐 건 전적으로 그 일 때문이지. 우리 잘못은 없어. 우리가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남편의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말에 조금씩 조여들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누가 봐도 책임질 몫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약속한 50만 원은 꼬박꼬박 보내드렸지만 그 외에 따로 연락도 없었고 저희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일 시작하셨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돈가스 전문점인데 거기서 서빙하신다고 하네.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희는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조용한 오후에 가게에 들어서자 익숙치 않은 유니폼을 입고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손에 쟁반을 든 동작은 어딘가 조심스럽고도 단단해 보였고 고개를 숙여 주문받고 땀을 닦는 얼굴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뜨겁고 바삭한 돈가스를 먹으면서도 저는 음식을 씹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시어머니의 의지를 삼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능숙하진 않았지만 그분은 분명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님도 시작하신 거겠죠? 한편 연락이 끊긴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남편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통화를 길게 이어가길래 무심코 귀를 기울였던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저랑 아내는 아버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피로, 그리고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처럼 도움을 요청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딱 잘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흔들림 없이 말이죠.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계신데? 식사는 잘 챙겨 드신대?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들었어? 뭐 고시원 같은 데서 지내신대. 빚 독촉 피해 다니느라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더라. 그렇게 도망 다닌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도박 빚이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참 순진해. 도박장에서 직접 잃은 돈이면 몰라도 아버지가 돈을 어디서 빌린 줄 알아? 은행이랑 대부업체야. 인터넷 도박을 하든 말든 빌린 돈은 정식 채무니까 갚아야지. 아, 그렇지. 은행이나 대부업체라면 진짜 갚아야겠네. 그럼 아버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거야?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이렇게 집안이 쑥대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아버지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파산 신청을 하든 경찰서 가서 인터넷 사기 도박에 당했다고 자수를 하든 뭔가 수습을 해야 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쓸쓸하고 무거웠습니다. 말끝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죠. 시아버지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의 이런 민낯을 알았더라면 과연 난 이렇게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미 결혼하고 일은 벌어졌으니 괜히 후회할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란히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보단 꽤 튼튼하고 안정적인 회사였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틈틈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직 준비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이력서를 넣고 긴장된 마음으로 서류 발표와 면접을 기다렸지만 저는 번번이 대기업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실력도 운도 깜냥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숨고르듯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시댁이 풍비박산이 난 지 몇 달 뒤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거기 붙었어. 뭐? 어디? 한국에서 연봉 탑3 안에 드는 그 대기업 말이야. 경력직 최종 합격. 우리 이제 빚도 금방 다 갚고 더 넓은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 정말이야, 여보? 축하해.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장하다, 장해.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당신 그동안 우리 집안 무너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싶었어. 내가 이번 대기업 입사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셈이 됐으면 좋겠어. 여보, 이제부터 나는 당신 말만 들으면서 살게.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줘서. 결국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니 진짜 기쁘고 자랑스러워. 시부모님 일은 생각하면 여전히 슬프지만 우리 인생은 따로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실컷 기뻐하자. 그러자. 그러니까 오늘 비싼 레스토랑 예약해놔. 외식부터 하자.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비싼 스테이크를 썰며 웃었고 오랜만에 마음껏 웃으며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자리 잡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죠. 매일같이 야근에 회식까지 겹쳐 새벽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활의 냉혹함을 아는지라 그런 남편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 월급날에 터졌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가 쥐어준 생활비는 이전과 똑같은 액수였습니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이제 생활비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아예 당신 통장을 나한테 맡기는 건 어때? 내가 돈 관리는 더 잘하잖아. 경제권을 나한테 주면 우리 둘 다 편할 거야. 이 여자 봐라. 아주 속보이는 짓 하네. 당신 내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 뭐? 속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돈을 빼돌리기라도 할 것 같아? 됐고. 생활비는 다음 달부터 좀 올려줄게. 근데 돈 관리는 각자 하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경제권 넘기는 건 목숨줄 넘기는 거랑 똑같대. 난 절대 통장 넘길 생각 없으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뭐라고? 당신 대기업 들어가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네? 언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야 그냥 기분 좋아서 한 소리였지. 아무튼 돈은 각자 관리하는 걸로 끝. 더 얘기 꺼내지 마. 남편은 대기업 이름값을 등에 업더니 어느새 저를 아랫사람 다루듯 거만하게 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잠시 그러다 말겠지 하고 애써 넘겼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제게는 숨기고 시어머니에게 매달 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시아버지에게도 은밀히 돈을 보내주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오른 저는 곧바로 남편을 불러 확실하게 따졌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집 대출금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근데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나 몰래? 남편은 소파에 털썩 기대앉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야, 우리 신혼집이 얼마나 한다고 그래. 고작 1억짜리잖아. 그런 거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갚아. 나 지금 대기업 다니는 남자야. 대기업. 당신 시부모님한테 목돈 쓰고 있잖아. 대체 얼마나 도와드린 거야? 우리 살림 생각은 안 해? 우리 미래는? 야, 당신 보면 볼수록 이기적이다. 네 부모님만 소중하고 내 부모님은 그냥 남인가? 우리 부모님 불쌍하지도 않냐? 불쌍하지. 안타깝지. 나라고 가슴 안 아픈 줄 알아? 하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야. 우리 둘이 결혼해서 한 집을 꾸렸잖아. 적어도 이렇게 큰 돈을 쓸 땐 내 의견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말 맞네. 당신 이제 보니까 촉새가 따로 없구나. 그래, 뭐 이참에 별명 하나 지어줄게. 이기적인 촉새. 딱 어울려. 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난리야? 여보, 당신이나 좀 잘해봐. 아직도 그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만족이나 하고 있고 노력해서 나처럼 대기업에 들어가 보라고. 알았어? 남편은 더 이상 착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벽을 향해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대기업 간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는 거만하고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거만해진 거겠지 하고 참아보려 했던 마음도 갈수록 꺼져갔죠.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며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잘난 아들 뒀다고 꼭 주말마다 찾아와서 잘난 척과 시짜지를 심하게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야죠. 곧 지나가리라 하고 저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어울린다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술을 마시러 다녔고 골프도 치러 다녔어요. 누가 보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말려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잘난 척하는 맛에 사는 남편은 되레 저를 한심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뭘 알겠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골프도 치고 그래야 해. 그래야 진급도 쑥쑥 되는 거고 잘 나가는 사람 소개도 받고 실적도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주말인데 또 나가겠다고?
당신 회사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맞긴 한 거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눈을 흘끼는 거야?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고 집에서 자기 개발이나 좀 해라. 아휴, 오늘 당신 얼굴 보니까 늙은 아줌마가 따로 없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꼬라지가 그게 뭐냐? 관리도 좀 하고 그래. 남편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절 무시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그의 눈엔 거슬리는 것 같았죠. 슬슬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언젠간 정말 화병으로 쓰러지겠구나. 가슴속에서 부글거리는 서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자의 촉은 세상 누구보다도 무섭게 정확하다고 하죠. 저 역시 그 본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켜보니 꼭 어딘가에 마음을 뺏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설치했죠. 그리고 며칠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평일 저녁 남편은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더니 느닷없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그 호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호실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기에 바짝 숨을 죽이고 입구 근처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호텔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고 남편이 한 여자의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차가운 눈으로 둘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자기가 이렇게 예쁜데 없던 기운이 솟아나는 걸 어쩌겠어. 자기야, 오늘 좋았지? 응,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 또 언제 만나? 언제든 만나야지.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자, 우리 자기가 갖고 싶다던 거 있댔지? 카드 받아. 이걸로 사고 싶은 거 다 사. 어머나, 우리 오빠 최고야. 남편은 상간녀에게 천연덕스럽게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눈앞이 까매졌죠.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삼키고 두 사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당신 뭐야? 당신 뭐? 당신 여기 왜 왔어? 설마 날 미행한 거야? 당신 지금 뭐하는? 왜 말을 더듬어? 뭐하는 짓이냐고 묻잖아. 분노도 배신감도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려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죠. 남편은 짜증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턱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한다 정말. 남편 뒷조사 나고 다니냐? 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당신은 택시 타고 와. 그렇게 말한 남편은 상간녀에게 싱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자기야. 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호텔 직원이 끌어다준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제 얼굴을 스치고 다리가 풀린 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수십 분을 그렇게 떨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가까운 약국을 찾아가 청심환을 3병이나 연고프 들이켰습니다. 속이 부글거리고 머리가 핑핑 돌았지만 청심환 덕에 겨우 정신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죠.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잃었던 힘이 다시 솟구치자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장을 본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이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뻔뻔하던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왔어? 아까 호텔은 어떻게 온 거야? 날 미행한 건가? 당신 스토커야? 이 나쁜 자식,
바람난 주제 뻔뻔하게 나더러 스토커냐고 물어? 제 분노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꼴을 봐. 완전 아줌마야. 아줌마.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그렇게 망가진 여자를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 바람에는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라고. 알아? 이런 짐승 같은 놈. 오늘 너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저는 소파 옆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단숨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풀린 긴장 덕분인지 몸이 지치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골프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이, 이 여자가 미쳤나? 골프채로 사람을 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제 시작이야, 이 쓰레기야. 속으로 애국가 4절까지 불러. 그때까지 네 놈이 살아있을지 장담 못해. 숨겨왔던 분노와 모멸감이 팔을 타고 골프채에 실려 남편에게 꽂혔습니다. 남편은 몇 번 휘갈긴 후에야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줘! 여보, 제발 살려줘! 저는 골프채를 단단히 움켜쥔 채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살려줄게. 대신 지금 그 상간녀 불러. 나 집에 없으니까 잠깐 들르라고 해. 뭐? 여보, 제발 이쯤에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끝날 일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우리 둘은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당장 그 여자 불러. 남편은 흐느끼며 핸드폰을 들었고 저는 골프채를 어깨에 걸치고 여유롭게 스윙 자세를 잡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기야, 집에 아무도 없어. 줄 것도 있고 잠깐 들를래?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상간녀가 해맑게 웃으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죠. 오빠, 집에 아무도 없다며? 오빠 마누라인데 집에 부른 거야? 저 여자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집으로 부르냐고. 나한테 줄 거 있다며? 무슨 선물이야? 남편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대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줄게 이거야. 받아라. 골프채를 높게 휘두른 후 힘껏 스윙을 날렸습니다. 상간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심한 새병으로 끓어오른 제 기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조용히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저는 상간녀를 이리저리 몰아붙이며 철저하게 혼쭐을 내줬습니다. 물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남짓 두 잡것을 굴리고 비명을 삼키게 만들고 나서야 마침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당신과 나 이혼해야 하는 건 알지? 저 여자랑 뭘 하든 난 상관 안 해. 다만 난 이혼 소송 걸 거야. 위자료도 최대치로 받아낼 거고. 그리고 상간녀 널 상간소송으로 고소할 거야. 네 다니는 회사에도 소문 다 낼 거니까 앞으로 앞날 걱정하면서 살아라. 이게 내가 내린 최종 결정이야. 알겠어? 남편은 뻣뻣이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야. 대기업에서 고작 외도 때문에 사람을 자를 것 같아? 그깟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상간녀 고소도 한다고? 그래, 그것도 내가 갚아줄게. 돈이 얼마나 하겠어? 우리도 변호사 사서 제대로 방어할 거야. 그 말까지 듣고 나니 미운정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단 1g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때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혼 재판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명백한 외도를 인정해줬고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묵은 채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했죠. 하지만 남편은 법정을 나서자마자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거 신혼집 당신이랑 나랑 공동 명의였잖아. 그 집 네 명의로 해주면 퉁칠 수 있지? 그래, 대출금 같이 갚아왔으니까 집을 내 명의로 넘기면 깔끔하겠네. 근데 상간녀 고소는 남아있는 거 알지?
아우 귀찮아 죽겠네. 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남편은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짜증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그런 그의 몰골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 미련조차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계획대로 상간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엔 발악을 하며 저항했지만 법정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돈 역시 상간녀가 아닌 전 남편이 대신 입금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상간녀를 감싸려는 모양이었겠죠. 그 모습마저도 이제는 우스워서 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전띠점은 시절 너무도 가볍게, 너무도 섣불리 결혼을 선택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도 평생 함께할 거라던 약속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신혼집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았지만 신기할 정도로 구경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살던 공간이라 마음 한구석이 껄끄러웠지만 회사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천천히 정리해도 나쁘지 않지 생각하며 여유를 가지기로 했죠. 그렇게 조금씩 미련을 떨쳐내고 있던 어느 날 잊고 싶었던 이름이 핸드폰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혼하기 전부터 연락을 피했는데 자꾸 전화를 해대더군요. 받았다간 쏟아질 막말이 뻔했기에 망설임 없이 수신 거부를 눌렀습니다. 며칠 뒤 그 불길한 기운이 현실이 되어 집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뭐가 어째? 넌 어른한테 인사도 그딴 식으로 하냐? 내가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시어머니! 왜 왔냐니? 아주 싸가지가 나날이 자라네. 야, 니놈들이 연락을 씹어대니까 내가 이렇게 몸소 찾아오지 않았냐? 나 월세 밀렸다. 아들놈이 꼬박꼬박 용돈 주더니 요즘엔 연락도 끊고 한 푼도 안 보내더라. 내 아들이 3억짜리 아파트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대기업 다니면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나온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냐고. 둘 다 연락은 받지 않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냐? 이거 며느리 네가 뒤에서 꼬드긴 거지? 네가 우리 아들 돈줄 틀어막은 거지? 어머님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저랑 어머님 아들은 이미 이혼했어요. 뭐가 어째? 이혼? 니년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 어머님, 제가 장난치는 얼굴로 보이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나서 제가 이혼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짓을 했네요. 팩트는 팩트죠. 아무튼 이제 저희 남남이에요. 이 집은 제 집이니까 어머님 얼른 나가주세요. 야!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이건 내 아들 집이지?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죠. 대출금 함께 갚았고 이혼 위자료로 명의까지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일러줬죠.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이혼 판결문과 상간녀 재판 판결문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내 아들이 진짜 바람을 피워서 너랑 이혼했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말이 안 되죠? 증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으면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근데 내 아들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몇 달 동안 전화는 씹고 겨우 카톡으로 잘 있다고만 보내더라. 이게 정상인 거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고? 그건 저도 모르죠. 남남인데 제가 그 사람 안부까지 챙겨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괘씸한 것!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우리 아들을 음흉하게 몰아세워서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이혼해서 집도 뜯어내고 돈도 챙긴 거지? 당장 말해! 내 아들 어떻게 망가뜨린 거야? 판결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뭘 보여드려야 믿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이랑 할 말도 없고 내 집에 발 디딘 것도 치가 떨리게 싫어요. 나가시라고요.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며 생각하시더니 마치 결심한 듯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아들 보고 너랑 삼자대면 해야겠다. 난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듣기 전까진 이 집 문턱을 절대 못 나가. 연락 안 되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네가 꾸민 거야. 당장 내 아들 내 앞에 끌어다 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참 실랑이를 벌였지만 그분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 남편의 바람을 잡아낼 때 깔아놨던 그 위치 추적 어플이 생각났어요. 혹시 아직도 지우지 않았을까 싶어 조심스레 어플을 켜봤더니 놀랍게도 바로 현재 위치가 찍혔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겠네요. 가서 삼자대면 합시다. 지금 당장 가자고요. 제가 먼저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 숲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야 나오는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길 끝자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웬만해서는 사람이 잘 오가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주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기예요. 위치 추적이 정확히 찍어줬네요. 못된 것. 감히 위치 추적으로 내 아들을 감시해? 너 이건 나중에 따로 따져야 할 줄 알아. 일단 삼자대면부터 하고 보자. 어서 가자고. 저희 두 사람은 주택 대문 앞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꾹 눌렀고 잠시 뒤 안에서 웬 젊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 보러 왔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줘. 남자는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는데요. 두 분 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거죠? 글쎄 내 아들이 여기 있다니까. 얼른 문 열어보라니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고 이를 갈던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대문을 발로 힘껏 뻥 차버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대문이 어이없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도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색 담요가 바닥에 쫙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화투패가 널려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는 자욱하게 퍼져 있었고 주름진 얼굴의 사내들이 담배를 입에 문 채 진지하게 도박을 하고 있었죠. 숨을 들이마시기도 싫을 만큼 찌든 담배 냄새와 퀴퀴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혀를 차며 둘러보던 그때 구석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엄마? 그리고 당신? 두 사람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박판 사람들에게 별일 아니에요. 계속 판 돌리세요 형님들. 하며 손사래를 치더니 저희 쪽으로 바삐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가요. 당신도 왜 엄마까지 끌고 온 거야? 제발 두 사람 다 나가. 이놈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던 거야? 정신 안 차려? 전 남편은 마지못해 털어놨습니다. 도박하다 돈 다 잃고 여기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갈 데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그냥 여기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네가 왜 도박을 해? 너처럼 번듯한 회사 다니던 녀석이 왜 하필 도박판에 뛰어들어? 전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잘렸어요. 바람 피워 이혼하고 사내 분위기 완전 험악해졌고 그러다 인터넷 도박 몇 판 한 거 들켜서 재수없게 다른 직원이 윗선에 찔렀어요. 인터넷 도박?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이 지경이 됐다는 거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비탄과 분노가 뒤섞여 그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람난 상간녀와 달콤한 꿈을 꾸다 도박으로 회사에서 잘리고 돈 떨어지자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결국 이렇게 도박장 구석에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심부름을 해서 하루에 몇만 원 벌면 그 돈으로 또 화투판에 끼어드는 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인생이란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한숨조차 아까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똑같이 답습하는 걸 보니 차라리 측은함보단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사이 저는 슬며시 핸드폰을 꺼내 112에 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위치는 경기도 XX군 XX3 주택입니다. 신고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도박장을 덮치자 그 안에 있던 도박꾼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치려 했지만 모조리 체포됐습니다. 물론 전 남편도 예외 없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남편의 거칠고 초췌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런데 전 남편은 오히려 짜증이 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툭툭 치우면서 입을 열었죠. 엄마, 이게 다 저 여편네 때문이에요. 엄마가 저 여자 데리고 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경찰서까지 끌려가진 않았다고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요? 시어머니는 순간 벌떡 일어나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고함이야? 네 꼴 좀 봐. 딱 네 애비 닮았어. 바람 피우고 도박질하는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아졌구나. 이런 못난 놈. 전 남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가요. 나 다 끝났어요. 특히 저 여편네, 저 여자가 내 인생 망친 거라고요. 엄마가 복수해줘야 해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바람 피우고 도박하다 망가진 게 네 자신이야. 며느리가 네 바람 현장을 찾아다니고 증거 잡아낸 거 모르는 줄 아냐? 네가 한 짓을 왜 멀쩡한 사람 탓을 해? 너 때문에 며느리는 인생에 흠집이 생긴 거야, 이놈아. 시어머니는 처음엔 안쓰러운 눈으로 전 남편을 바라봤지만 쇠고랑찬 채 자기 잘못을 인정은커녕 남탓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경찰차로 이끌려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도박장 앞에 남겨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시어머니는 우뚝 서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이혼하긴 했지만 예정이란 게 있잖니. 네가 우리 아들을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쏟아부었던 막말은 다 잊으셨나 봐요.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라, 나 좀 봐줘라. 남편이 도박해서 집안 말아먹고 아들도 그 길로 갔다. 내 인생도 다 끝났어.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님처럼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대비했고 필요한 증거 모으고 위자료 받을 거 다 받고 깔끔하게 빠져나왔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같지 않아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습니다. 바로 태도가 변하시네요. 어머님, 아드님은 스스로 인생 망친 겁니다. 제가 뒷덜미 잡고 도박장 끌고 갔어요? 바람 피우라고 부추겼나요? 아드님은 자기 발로 그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앞으로는 아드님 뒷수발 들면서 사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때마침 길가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머님, 전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한테 이러시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서서 악을 썼습니다. 야,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재빨리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몸에 남아있던 긴장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허기가 몰려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자와 치킨을 한꺼번에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자 저는 눈 깜짝할 새에 먹어치웠죠.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날따라 소화도 얼마나 잘 되던지 먹으면서도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남편은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시원 방 하나를 얻어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결심했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다들 착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사람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들과 가볍고 즐겁게 연애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막히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